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와인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래도 어느 지역 와인을 배우던 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와인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전반적인 와인에 대한 지식들을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시간은 이렇게 다들 경직돼 계시고 조금은 긴장돼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와인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와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지만 와인도 술이잖아요. 저희가 뭐 소주,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어제도 드셨을 수도 있고 저도 어제 마셨는데 소주, 맥주 마실 때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되게 어려운 술이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하죠. 그냥 되게 편하게 마시고 친구들끼리 즐기는데 유독 와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와인도 결국에 술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말이 외국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깊게 알고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으신 거죠. 얼마나 와인을 쉽게 저희가 배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인을 하면은 와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뭘로 만드는 술인가요? 그렇죠. 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처음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자, 와인은 포도로 만드는 술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꼭 포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와인이라고 하면 당분이 있는 어떤 재료가 됐건 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과실주라고 돼 있지 포도로 만든 과실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익숙한 게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 와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하면 포도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와인은 어떻게 포도가 알코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분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포도는 과일은 어떤 맛이 주 성분이에요? 어떤 맛이 있으니까 저희가 먹는 건가요? 쓴맛이 있으면 먹지 않겠죠. 예, 단맛이 있는 거잖아요. 자, 포도의 당분이, 그러니까 설탕이 곧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탕을 알코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와인 만들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발효 음식에 다 두루두루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 있게. 효모죠. 예, 영어로는 이스트. 그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룩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누룩도 효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포도의 당분을 효모를 투입했을 때 사람은 밥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효모는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곧 알코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CO2 가스입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날아가 버려라. 그리고 내버려 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일반적인 와인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스틸 와인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다라는 뜻으로 스틸 와인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CO2 가스를 날아가지 못하게 콱 잡아둬요. 그럼 어떤 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뭐죠? 탄산 있는 와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샴페인이라고들 많이 대답하실 겁니다. 예,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도의 당분에 이스트가 투입이 되면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되었을 때 와인이 양조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은요, 굉장히 다양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분류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정말 기본적인 걸로만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 안 하면은 좀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체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색깔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쉽죠.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생명이나 이런 게 아니시라면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일 거예요. 자,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은 무슨 와인이라고 하나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레드 와인이고 색깔이 없으면 화이트 와인이죠. 이도저도 아닌 거 있어요.
와, 역시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은 핑크 와인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로제 와인이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오늘 강의가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로제 와인을 블러시 와인이라고도 불러요. 여자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좀 캐치가 되시죠? 화장하실 때 핑크색 볼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거 블러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 컬러와 비슷하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로제 와인을 블러시 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 하나 들어볼게요.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들까요? 청포도로 만들까요? 뭐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맞죠? 예.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랑 다른 게 색깔의 유무잖아요. 색깔을 내주는 부분이 포도에서 어느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일까요? 껍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색깔 낼 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까요? 적포도로 만들까요? 청포도. 자, 청포도로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일반적으로 보통 청포도로 만드는 게 화이트 와인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껍질을,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십니다. 껍질을 하나씩 다 깐다고. 예.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예. 한 병에 한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예. 포도를 일일이 다 까고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그렇게 또 가능은 합니다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적포도를 이용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적포도로 레드 와인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즙을 짠다고 바로 색깔이 짠하고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천천히 뭔가 좀 이렇게 껍질을 함께 넣어놔야지 서서히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보라 색깔의 와인 색깔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적포도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려면 즙을 바로 짜는 거죠. 즙만 짜요. 색깔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적포도지만은 껍질을 바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 만드는 게 가능하죠. 네. 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적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종류가 로제 와인이었잖아요.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화이트에 레드를 섞는다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죠.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그렇게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고급 와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로제 와인은.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까 제가 적포도로 화이트 와인 만들 때 껍질을 바로 건져낸다 그랬죠. 적포도로 레드 와인 만들 때는 색깔이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푹 담가 놓는 거죠. 로제 와인은 그 중간 색깔이잖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을 때 껍질을 건져내는 거죠. 여러분들 홍차티백 우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로제 와인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보통 20살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야심차게 나 와인 좀 배워봐야지라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한 반이 포기하죠. 그게 바로 이거죠. 품종 얘기가 나오면 아, 나는 와인과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소주나 마셔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나라 말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세상에는 4,000가지에서 5,000가지 정도의 포도 품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품종이 300개에서 400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품종이 3, 40개 정도 되는 거죠. 3, 40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3, 40개나 외워야 돼?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한 10가지 정도만 아시면 레스토랑이나 호텔 또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와인 구입하시거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포도 품종 뭐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요? 카베르네 소비뇽, 예. 그리고요 슈라, 예. 또요 메르로, 그리고요 많이 나오네요. 제 기대보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면 캠벨, 뭐 거봉, 뭐 여기서 끝나죠. 예. 아니, 거봉도 포도 품종 맞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양조 전용 품종 얘기하는 거예요. 자, 캠벨, 거봉은 식용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카베르네 소비뇽, 슈라 이런 애들은 양조 전용 품종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품종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볼게요. 자, 아까는 앞서서는 색깔에 따라 분류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오늘은 왠지 레드 와인이 한 잔 땡기는데 라고 분류했다면 이제는 오늘은 왠지 카베르네 소비뇽이 한 잔 땡기는데 라는 개념으로 한번 배워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품종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적포도 품종 설명드릴 건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품종일 거예요. 별명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포도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재배가 잘 되고 두루두루 널리 퍼져 있는 품종입니다. 다소 흔할 수는 있지만 또 이 포도만큼 좋은 품질을 가진 포도도 드물어요. 자,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냐면요. 탄닌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탄닌이 뭐예요? 탄닌? 떫은 맛, 그죠? 와인 처음 드시면은 이 맛 때문에 보통 안 좋아하죠. 아우 떫어 라고, 난 별로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난 떫어라고 얘기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우 써. 그죠? 근데 사실은 쓴맛이 아니라 이 타닌으로 인한 떫은 맛 때문에 보통 와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죠. 근데 이 카베네 소비뇽 굉장히 탄닌이 높고요. 산도, 신맛도 굉장히 높아요. 시고 떫고 되게 별로일 것 같죠? 근데 와인으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와인의 구조감을 부여한다. 여러분 와인들 보통 와인 설명서나 아니면은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소믈리에들이 와인 설명해 줄 때 이 와인 구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왠지 어렵죠? 예,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탄이 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떫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기 숙성형 와인에 적합하다. 자, 장기 숙성형이라는 거는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결혼기념일 날 마셔야지, 아이가 뭐 성인이 되면 마셔야지, 뭐 이런 경우를 해서 미리 와인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사야 되잖아요. 금방 상하는 와인보다는. 자, 근데 탄닌도 높고 산도도 높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성분이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보관할 와인을 사야 하겠다라면은 다른 품종보다 이 카베네 소비뇽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품종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향들을 보면요. 블랙 커런트, 굉장히 생소한 과일인데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되게 알맹이가 작은 검은 과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머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향이 진한 포도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모 제과업체에서 나오는 지렁이 모양 젤리, 거기 포도 색깔 지렁이 모양 젤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향들, 그런 아주 좀 강한, 다소 조금은 인위적일 수 있는 그런 과일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 자, 대놓고 풋고추 향이 나진 않아요. 물론 대놓고 하면 그건 와인이 아니겠지만은 풋고추 드시려고 반으로 딱 자르면 그 고추 씨에서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약간 매운 냄새 있죠. 그런 향이 또 카베네 소비뇽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삼나무,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피톤치드 향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욕하러 가셨을 때, 특히 이른 아침에 그 숲에 들어가셨을 때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향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후추 향도 하나의 특징이고, 민트 향도 이 카베네 소비뇽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은 사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죠. 지금은 기억하지만 한 10분 있다가 다시 여쭤보면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제가 말해드린 특징보다도 어떤 이미지랑 연결 지어가지고 이미지화 시키시면 훨씬 오래 기억이 남아요. 자, 특징을 보아하니 여자는 아닌 것 같죠.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 같죠. 남자인데 젊은 남자 말고 좀 중년 이상의 중후한 남성인데 심지어 세련됐어. 도시 남성 같은 그런 캐릭터 가지고 있는 게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품종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품종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만큼이나 유명한 품종입니다. 자, 이 품종은 카베르네 소비뇽이랑 좀 반대예요. 자, 카베르네 소비뇽 타닌도 셌고 산도도 셌는데 얘는 타닌도 되게 부드럽고 산도도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시기 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카베네 소비뇽 설명드릴 때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근데 나는 오늘 당장 밤에 뽕 따가지고 한 잔 마실 거야 라는 목표가 있다면 카베네 소비뇽보다는 차라리 이 메를로 같은 품종이 더 적합한 거죠. 목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알코올이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일 경우에 카베네 소비뇽과 같은 조건에서 재배됐다면 알코올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곧 기본적으로 카베네 소비뇽보다는 메를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도가 조금 높다는 거죠. 당이 변해서 알코올이 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당은 곧 잠재 알코올이니까요. 당도가 높은 포도로 술 만들면 높은 알코올 가진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이나 호주나 칠레나 굉장히 덥죠. 걔네 나라 와인들이 프랑스 와인에 비하면 알코올 도수들이 평균적으로 1도가량 높아요. 그 이유는 덥잖아요. 훨씬 당도가 높은 거죠. 그 이유예요. 자, 와인에 살집을 제공한다. 아까 카베네 소비뇽은 구조감을 제공한다 그랬죠. 건물로 따지면 콘크리트 철근을 의미하는 거죠. 철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철근만 있으면 건물이 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메를로 품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느껴지는 향기는요. 붉은 과일 캐릭터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붉은 과일 중에서도 딸기,
자두, 체리 중에서도 뭐 블랙 체리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익고 그리고 알맹이가 비교적 좀 크고 되게 좀 주시한 느낌을 가진 붉은 과일 캐릭터를 주로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감초, 감초 아시죠? 그 한약방 가면 맨날 나는 냄새 대놓고 나진 않겠죠. 대놓고 나면 쌍화탕이지 그게 와인이 아니겠죠. 자, 은은하게 느낄 수가 있고 바이올렛, 제비꽃, 제비꽃 아시죠? 보라색 꽃, 그 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향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애는 여자죠. 지금 설명드린 걸 딱 보면은 여자인데 뭐 젊고 막 아이돌 같은 이런 여자 말고 좀 이렇게 포용력 있고 좀 후덕하고 덕이 있는 그런 모나리자 같은 그런 여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품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품종 피노누아라는 품종입니다. 자, 피노누아라는 품종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한데요. 피노누아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피노누아가 좋다. 없네요. 네, 신기하네. 와인들을 다 좋아하시는데 피노누아 좋아하시는 분이 없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피노누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피노누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피노누아가 되게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맛도 되게 섬세하고 우아하기도 하고 아까 카베네 소비뇽 적응력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애는 적응력이 되게 없어요. 아무 데서나 잘 안 자라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까칠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네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카베네 소비뇽이 포도의 왕이었잖아요. 얘는 포도의 여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 티가 납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색깔이 확연하게 옅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닌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비교적. 대신에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떫은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색깔도 연하고 섬세하고 우아하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서늘한 데 좋아요. 막 푹푹 찌고 덥고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 미국 이런 데서는 좋은 피노누아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서늘한 기후 가지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좋은 피노누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붉은 과일인데요. 아까 메를로는 조금 주시하고 과일 사이즈가 좀 컸잖아요. 얘는 좀 작은 애들. 체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붉은 과일이지만 좀 작고 향이 조금 비교적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과일 캐릭터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은요, 여러분들 반가우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꽃미남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배우로 따진다면 아까 카베네 소비뇽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알파치노나 조지 클루니보다는 굉장히 좀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조니 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쉬라, 가로치고 슈라즈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 세죠. 얘는 색깔도 세고 타닌도 세고 산도도 세고 다 셉니다. 근데 사실 색깔은 카베네 소비뇽보다 좀 더 진한 편인데 떫은 맛이나 신맛은 카베네 소비뇽보다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왠지 이미지가 슈라라고 하면 다 세고 카베네 소비뇽보다 훨씬 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좀 진한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타닌도 높고 하지만 카베네 소비뇽보다는 한 단계 좀 아래고요. 특징적인 향이 있다면은 블랙페퍼, 흑후추 향이랑 그리고 가죽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훈제고기 향이 납니다. 훈제고기 향. 그러니까 막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조금 힘든데 외국 친구들은 이 표현 되게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에 이런 데 훈제시켜가지고 바베큐에서 날 수 있는 그런 향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품종이 이 슈라 또는 슈라즈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겠죠. 왜 가로치고 슈라즈일까? 슈라는 보통 유럽에서 이 품종을 부를 때는 그냥 슈라라고 불러요. 근데 이 품종이 유명한 나라가 호주거든요. 호주의 슈라즈는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슈라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인지도 면에서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만의 뭔가 아이콘화 시키고 싶은 거죠. 특징적으로. 그래서 차별화시키고자 곧 죽어도 슈라즈라고 표기합니다. 호주 애들은요. 이 슈라즈라는 표현은 호주에서 나오는 슈라를 표기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인데요. 카베네 소비뇽과 좀 달라요. 약간 좀 이렇게 정제되고 젠틀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헐벗고 장작을 잘 팰 것 같고 약간 좀 칼싸움 잘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검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포도였어요. 앞으로 더 몇 개 더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요. 여러분들 와인 뭐 즐기시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은 왠지 피노누아가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오늘은 왠지 뭐 카베네 소비뇽이 한 잔 생각나는 밤이네. 다소 느끼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청포도 품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포도 품종은요. 적포도 품종 중에 대표 선수가 카베네 소비뇽이었다면 청포도 선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는 바로 이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샤도네이라고도 발음하고 샤르도네라고도 발음하는데 같은 품종입니다, 여러분. 자, 애도 굉장히 흔해요. 예, 전 세계 어디서나 잘 자라고 재배량도 많고 적응력도 좋고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흔하지만 최고의 화이트 와인 만들어내는 게 또 이 샤르도네 품종입니다. 예. 보시면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와인으로 재생산이 돼요. 이거는 뭐 어떤 품종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유독 그런 캐릭터가 그런 경향이 강한 게 바로 이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과일 향도 천차만별이에요. 복숭아,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 멜론 같은 열대 과일에서부터 레몬이나 자몽이나 뭐 라임 같은 감귤류의 이런 새콤한 과일 캐릭터까지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나타날까요? 예, 이것도 되게 심플해요. 추운 데서 자란 샤르도네는 열대 과일 향이 날 것 같으세요? 시트러스 계열 과일 향이 날 것 같으세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트러스겠죠. 예, 더운 데서 난 애는 열대 과일일 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중간적인 기후에서 나온 애들은 복숭아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샤르도네뿐이 아니고 모든 청포도 품종들이 이런 패턴대로 아로마들이 좀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로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와인에서 느껴지는 향을 저희가 아로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따지면 여자인데, 자, 메릴 스트립 보면은 어떤 역할을 갖다 주어도 자기 걸로 소화하잖아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할 정도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르도네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와인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샤르도네 하면 메릴 스트립이 좀 생각나는 그런 품종이고요. 여성으로 따지면 왠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좀 우아한 느낌을 가진 품종이 저는 샤르도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품종이 이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해가지고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떤지 딱 오시죠? 자, 사실은 요즘의 대세인 품종 중에 하나고 특히 여름에는 사실 이만한 품종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상큼하고 캐주얼하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한강 공원이나 그 집 근처 공원에다 돗자리 펴놓으시고 한 잔 딱 드시면 정말 최고죠. 안주도 뭐 대단할 필요 없어요. 뭐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드셔도 되고요. 치킨이랑 소비뇽 블랑이랑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징어 튀김 뭐 이런 김말이 이런 거랑도 좋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와인이라고 꼭 스테이크만 생각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외국 애들처럼 맨날 스테이크 먹을 수 없잖아요. 저희 근처에 있는 음식이랑 페어링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훨씬 좋죠. 자, 신선하고 상큼하고 산도가 되게 높아요. 신맛이 굉장히 높고 바디감은 되게 가볍고. 자,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 도대체 바디는 뭔가? 와인에 하면은 맨날 와인이 바디가 어떻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소믈리에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다. 풀바디한 와인을 원하시나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릴까? 어떤 소릴까요? 와인에 있어서 바디. 알 것 같지만 설명을 하고 하면 못하겠죠? 혹시 아시는 분? 괜찮아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확실하게 이해가게. 네. 구조감? 네. 구조감이랑은 조금 달라요. 구조감은 뭔가 타닌이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타닌이 떫은 맛이 와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하게 뭔가 힘을 느끼게 해주는 맛이라면 바디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앞에 물이 있고 우유가 있고 두유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음료 입안에 넣으셨을 때 제일 꽉 찬 느낌이 드나요? 이건 쉽죠. 어떤 와인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두유 같아, 질감이 풀바디한 거예요. 우유랑 비슷하다, 미디엄 바디. 물 같아, 라이트 바디. 자, 이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은 물에 가깝다는 거죠. 보통 되게 바디감이라는 면에서. 자, 이제 바디감이 뭔지 아셨죠? 이제 아마 오늘 강의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시면 멋지게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느껴지는 향은 상큼하니까 열대 과일보다는 시트러스 계열 과일 향들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라임, 레몬, 그 다음에
피망 잘랐을 때 나는 그런 냄새, 그리고 남자분들이면은 확실히 아실 텐데 잔디 깎았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죽어라 깎거든요. 그 잔디를요. 그 풀비린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됐을 경우에는 구아바 같은 열대 과일 향도 좀 느껴져요. 구아바 뭔지 아시죠? 옛날에 부잣집 아들들만 마셔가지고 저는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구아바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예, 그 과일에서 나는 향도 조금 느껴집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 확실히 여성인데 여자 아이돌 가수 같은 상큼발랄한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포도 마지막으로 세미용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세미용. 자, 이 품종은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소비뇽 블랑이랑은 정반대예요. 얘는 화이트 와인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알코올도 높고요. 바디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과일 향이 별로 없어요. 굳이 찾자면 아주 딱딱한 복숭아 냄새 같은 거 정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밀랍이라 그래가지고 그 토종꿀 그 벌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향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밀랍 향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근데 얘가 만약에 스위트한 와인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말린 무화과라든지 말린 살구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화려한 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드라이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특징적인 향이랄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알코올이 높고 청포도 중에서는 굉장히 바디가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포도로 따진다면 약간 카베네 소비뇽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화이트 와인 만들 때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드라이는 뭘까 또 그러면? 이건 다 아시죠? 드라이는 뭐예요? 단 건 뭐예요, 여러분? 단 건 스위트. 안 단 거는 드라이. 심플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도 오늘 주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문할까요? 오늘 밤은 왠지 카베르네 소비뇽이 한 잔 땡기는데 오늘은 드라이한 풀바디의 와인을 한 잔 추천해 주시죠.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만 배워도 뭔가 되잖아요. 예. 자, 보겠습니다. 청포도 품종까지 살펴봤어요. 아주 핵심적인 품종들만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특징들. 이름 지금 외우시면 더 좋지만 못 외우셔도 이미지화 시켜드렸고 특징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품종 이름만 보셔도 아, 와인이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색깔에 따라서 분류해봤고요. 품종에 따라서 와인 분류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양조 방법에 따라서 와인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포도가 가진 당분에다가 효모, 이스트 투입하면 알코올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만들어지는 게 CO2 가스라고 했죠. 이때 생겨나는 CO2 가스 날아가게 내버려 두면 일반 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90% 이상은 이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반 와인에다가 이 알코올로는 뭔가 부족해서 고농도의 알코올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알코올을 높이는 거죠. 이때 넣는 알코올을 우리가 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정. 주정을 추가로 일반 와인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런 와인들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fortified 와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정 강화 와인 또는 그냥 강화 와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라는 거 있어요. 스페인의 쉐리라는 와인이 있고요. 또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의 마데이라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주정 강화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에 속하는 와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안 팔리죠.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다음으로 뭐가 나올지 알 건데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 교재 나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정말 아시는 건지 눈치가 빨라서 하시는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자,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아까 생겨나는 CO2 가스 못 날아가게 딱 잡아두면 스파클링 와인 되는 거죠. 네. 샴페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샴페인은 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아주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아셔야 되는 것만. 자,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스파클링 와인의 한 종류입니다.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만 가시면은 상파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려면 바로 이 프랑스의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 울릉도 오징어가 딴 데서 만들었는데 울릉도 오징어라고 할 수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상파뉴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지정한 양조 방법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샴페인이라고 하는 명칭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때는 상파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샴페인이라고 해요? 예. 상파뉴는 불어식 발음이고요. 샴페인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제 보통 지명을 거론할 땐 상파뉴라고 하는데 술을 얘기할 땐 보통 샴페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조건, 지역적인 조건과 양조 방법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일 수는 없지만
모든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인 거죠. 저희 무슨 집합 배우는 것 같죠, 중학교 때.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 명칭이 있어요. 자, 오늘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이 제일 유명한 거죠. 스페인에 가면은 까바라는 게 있습니다. 까바. 까바는 뭐냐면 샴페인 만드는 양조 방법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생산 지역은 상파뉴가 아닌 스페인인 거예요. 까바라고 하고요. 자,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거품 있는 와인을 뭐라고 하냐 하면 스푸만테라고 합니다. 스푸만테. 독일에 가면은요, 젝트라고 해요. 젝트. 미국에 가면 고민하죠. 스파클링 와인이겠죠.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명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처음 이 샴페인을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인 샴페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술들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지 않으시나요? 이게 뭐예요? 돈페리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입니다. 가격도 비싸죠. 돈페리뇽이 사람 이름인 거 혹시 아셨어요? 샴페인을 만들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 수도승의 이름이 돈페리뇽이에요. 이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돈페리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샴페인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아까 제가 샴페인이 개발된 것으로 개발됐던 상파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어요. 이분의 포지션은 수도원의 식량 담당, 식량엔 술도 들어가니까 술 빚는 것도 담당을 했던 분이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맹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으시니까 우연찮은 계기로 샴페인이라고 하는 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뭔가 취향을 받고 있고 뭔가 하나의 신화로 남고 있는데, 제가 다소 산통을 깨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구분들한테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진실은요, 이분이 샴페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신화예요, 그냥. 그리고 이분이 맹인이었다는 기록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 샴페인의 약간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인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이 돈페리뇽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샴페인이 개발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지대한 공헌을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개발했다 또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 건 알아야 되니까 하나 알고 계시고요. 샴페인은 이 캐비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로 참 정평이 나 있죠. 다양한 종류의 카나페 종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어서 볼 텐데, 그래서 이 돈페리뇽이라는 수도승이 우연찮게 샴페인을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맛이.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래요.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포의 느낌이 약간 별같이 느껴졌겠죠.